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함께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갈등 노출 이틀 만에 그간의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라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유난 갈등 수습하고 물음표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틀 만에 만나서 또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잠깐의 이야기가 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갈등이 봉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저 우선 이 서천 특화시장이 워낙 그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의 유명한 시장인데 227개 점포가 전소되고 이게 설 직전이잖아요. 네. 예, 평소보다 5배, 10배 가까이 그 설 그 성수품들을 쌓아놨다가 지금 완전히 전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그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모습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갈등이 거의 완전히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미봉이다, 1차 봉합이다, 네. 곧 갈등이 다시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또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도 하는데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 여나 야나 네. 선거 앞두고 분열하면 공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갈등과 이 해소라고 하는 것은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앞으로는 총선 때까지 이런 일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이제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네. 기차 안에서 올라오는 한 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충분한 대화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완전한 봉합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일부 언론과 야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치 그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저는 임시로 봉합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봉합되는 모양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른바 이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적 시선이 사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자꾸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본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이른바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지금 법안이 통과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국회에서 제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어찌됐든 국정 1인자, 2인자 소리를 들었던 두 인물,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이전에 이제 당대표와 비대위원장들이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당 대표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당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하고 생각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서울에 제가 각 지역구 상황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요. 이른바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 대통령하고 40년 지기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경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파열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벌써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러면 정리할 거냐 이런 문제도 남아 있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결국은 차별화를 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속 장악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여권의 분열을 기다리면서 그 제2 요구를 지금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2 요구에 대한 이 재표결을요. 네. 이게 좀 제가 보기에 좀 이 압도적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참 옹색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상대편의 분열이나 거기에 그 편성한 반사이익 갖고 총선 치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행사한 그 제2 요구입니다. 이걸 무슨 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저렇게 늦추면서 공천 탈락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옹색하게 이렇게 전국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해서는요. 아니 어느 역대 선거에 공천 갈등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여당만 있는 겁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걸 수습하고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처한 이 상황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더 어렵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지를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이제 국정을 전 책임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선거가 있다고 해서 국정을 챙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를테면 서천에 저런 대형 화재가 났고 밤 11시 이후에 발생한 화재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소방 2단계가 발령될 정도의 큰 화재였으면 대통령이 내려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또 집권당 대표가 급하게 내려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뭐 이 어렵게 처한 상인들을 무대로 해서 무슨 저 약속 대련이나 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면 저 현장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야당 정치인들이 안 보이거든요. 야당 대표도 안 보이고 원내대표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런 이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한 저 상황에 지금 눈도 펄펄 내리잖아요. 저기에 야당 정치인이 없는 게 그럼 정상입니까? 황급히 달려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대통령 발목 잡고 여당 공격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이익을 얻을 건가? 좀 상대 실수에 편승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뭐 민주당이 뭐 그렇게까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그렇게 국정이나 아니면은 당정 관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면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자리를 그만두라 마라.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이틀 동안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일을 애초부터 만들면 안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걱정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여당이 흔들흔들 한다거나 아니면 여당 대표가 계속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그 문제에 관해서 민생 토론회도 사실 대통령이 취소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감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없도록 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이 또 해야 될 일인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네. 아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서 네, 그렇게 좀 얘기하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 비서실장 않았고요. 보냈다고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렸고요.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직접 그만두라 뭐라라고 했던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듣기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얘기가 그동안에 시끄러웠었는데
아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내가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그 중간에 비서실장이 있었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은 말을 비서실장이 와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당의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오늘 뭐 이철규 저 공관위원이죠. 이철규 공관위원이 너무 앞서 나간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여당 비대위원장이 없는 말을 지어서 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뒤늦게 수습을 하는 모양새는 있지만 결국 국민들은 비대위원장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아니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뒤늦게 수습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우선 그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직접 한 발언이 아닌 것은 팩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면, 말씀드리지도 않았고요. 예,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났을 때 이게 공개된 만남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진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질문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걸 대통령한테나 대통령실에다가 다시 질문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자막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 나오잖아요. 대통령의 깊은 존중과 신뢰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도 있었다. 그렇게 발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생각도 다르고 같은 말도 약간 뉘앙스를 달리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한 것이 대통령이 정말 압력을 가해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라고 해석해야 될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발언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정리해 가야 될 숙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저 발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고 그러고 뭐 고발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오버죠. 저는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거는 통상 있었던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도 금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무 개입 부분 어차피 뒤에 나올 얘기지만 했으니까 하십시오. 네. 뒤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계속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여기까지 없으니까 얘기하고 딴 질문 그런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여당 비대위원장 말을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사실 보도를 했던 거고요. 오늘자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뭐 너무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다 정리하기도 쉽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 요구한 부분에 대한 대단한 섭섭함을 느꼈다. 그런 이제 일종의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주변 인물들한테 최근에 텔레그램을 보내서 자신이 사과하면 민주당이 총선 치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 바로 직전에 전날이죠. 전날 만나서 거기 윤재욱 원내대표도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전달했다고 하는 게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맥락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요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그날 저녁 때 밝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원했다기보다는 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한 섭섭함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됐고 지지 철회를 밝혔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 당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될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은 거니까.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 법적으로 판단을 구하든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개입 문제 때문에 징역 2년 선고받을 때에도 수사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가지고 그때도 사실은 후보들 정리하는 작업하는 게 이게 정무적 판단인지 어떻게 법적 판단을 구해야 될 문제냐라고 했지만 네. 그때도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수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더 토론해요? 야당 아닙니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예. 해줬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이 끝내려면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그 부분이 끝나야 된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저는 그 이른바 명품백 관련 부분은 그 중요한 본이 있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서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파고 미리 다 촬영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백 좀 들고 다녀라라고 10차례 가까이 체근도 하고 들고 났으면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폭로의 소재로 삼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불법 촬영이 1년 2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걸 그때까지 내내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내내 가지고 있다가 총선 얼마 앞두고서 터뜨렸다. 이것은 아주 그 매우 비슷한 그 대선 때의 그 가짜 인터뷰 사건의 판박이다. 그 당시에도 김만배 신앙님 씨가 지금 다 팩트로 확인이 됐으니까 6개월 전에, 대선 6개월 전에 완전히 그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격할 시간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선 3일 전에 터뜨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제히 이재명 당시 후보부터 막 퍼날르고 온 언론이 도배하듯이 해서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후보로부터 윤석열 후보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랑 지금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은 상투적인 수법이 지금 동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법이에요. 몰래 촬영하는 게 어떻게 합법입니까? 불법이에요.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렇게 허술하게 보안이 뚫리냐, 뭐 경호는 도대체 뭐했냐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제기가 그동안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필요하면 책임 추궁과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의 본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어쨌든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수준에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그 영부인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1단계 정말 중요한 몸체 다 놔두고, 그리고 이 사람 뭐 엊그저께 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이거 다 놔두고 두 번째 정말 필요한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이 덜컥 마지막 부분에 김건희 여사 사과부터 하라. 이렇게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야권의 주장에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이 매우 부적절한, 어떤 면에서는 아주 뭐 제가 옮기기도 참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발언을 해서 이 사안이 다시 증폭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발언을 한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 발언이 거칠었다, 뭐 이렇게 지금 사실상 사과를 했지만 그 정도 사과로 덮일 일은 아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다룰 기회가 다시 있으면 제가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이 거치 문제, 저는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이 문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몇 가지 논점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른바 이제 그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있었는 지 50일이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의혹 제기가 뭐 이른바 이제 몰카 공작이라고 한다면 진즉의 입장을 밝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몰카 공작에 따른 그 공작에 말린 거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개인 사무실에서
경호를 뚫고 들어온 사적인 인물한테 이른바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적절한 행위라고 얘기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공작에 말렸다고 하면 진즉의 입장을 냈어야죠. 그리고 경호 문제라든가 또 개인 사무실을 유지하는 문제라든가 또 그 사무실에서 나눴다고 하는 대화의 부적절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취임 직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제2부속실 설치하는 문제나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거나 이걸 입장을 진즉에 밝혔어야 되는데 계속 묵묵부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태를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대장수 사건 방금 전에 김만배 인터뷰 말씀하셨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면 그 특검법 받으면 되잖아요. 왜 안 받았느냐? 그냥 털면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 왜 안 받았느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거는 이번 사안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끊임없이 의혹 제기가 있는 거고요. 작년 초에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의혹과 관련한 뭐 녹취록이 공개가 된다거나 계좌가 공개가 돼서 그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한다거나 검찰이 김건희 여사 그 모녀가 얻은 이익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 털었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11월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이 나왔는데 그 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던 그 임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건 혐의가 다시 있는 것 같으니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 내렸잖아요. 다시 수사하라고. 그 사건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1심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관련돼 있는 계좌 나오고 거기서 유죄 나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다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수사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요구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검찰은 묵묵부답이잖아요. 지금까지 소환 조사도 안 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다르죠. 다르죠. 안 되는 거잖아요. 짧게 해주십시오. 네. 뭐가 다르냐고 그러셨는데 많이 다릅니다. 그 울산 선거농단 사건 관련해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람은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 그리고 당시 민정수석 조국 아닙니까? 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의 출발이 내 30년직이 송초로 당선되는 거 보고 싶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적어도 이 지휘계통상 비서실장이나 이 민정수석은 그 사건의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놔두고 몸통만 수사했거나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수사했기 때문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거하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조작 그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몸통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법 처리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어떻게든 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까지 해가면서 집중적으로 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못 털었어요. 그래서 기소를 못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기소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쭉 묵혀져 오다가 갑자기 선거 앞두고 1년 전에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240일 후가 되면은 작년 말 되니까 선거 앞두고서 이거 특검으로 가자.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할 거다. 이런 정치적 계산 가지고 여기까지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과 뭐가 다르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거 시간을 좀 계속 잡아줘야겠는데 딱 갈것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같은데요. 30초만 딱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그 수사될 때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집권 시기 많지만 그때 검찰총장은 윤석열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1심 판결을 통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처럼 그렇게 수사를 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최소한 소환 조사를 하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사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검찰의 태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저도 30초만 정부에서 쓰겠습니다. 아니 저도 30초만 쓰겠습니다. 간단한 팩트예요. 뭐냐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었던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족 사건이니까 수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못하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었는데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총장이었지만 가족이 연루됐기 때문에 사건에서 배제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배제를 지시했다. 그렇게 팩트를 제가 정정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1심에서 재판 과정에서 계좌 나오고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는 의견서 봐도 23억 원인가요?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재판부가 그러면 없는 거를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심 재판에서 그 유죄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나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든 아니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든 예.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털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23억 수익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아시잖아요. 뭐 저는 그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계좌에 수익 부분이 있고 손해 부분이 있잖아요. 손해와 수익을 다 합쳐가지고서 실제 얼마 남았냐를 봐야 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4천만 원 손해봤다고 하는 게 검찰의 발표였어요. 그런데 이걸 23억 이익 봤다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면 그야말로 엄청난 투기를 한 것처럼 되는 것 아니, 아닙니까? 이거 검찰이 발표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검찰 조사에서도 4천만 원 알겠습니다. 손해봤다는 4천만 원 손해봤다고 하는 것이 저희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시간이 이제 5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아이템을 하나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공천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나 다른 계파에 대해서 비명계 이후에 이제는 86 또 친문그룹에 대한 공격이 좀 거세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오늘 뭐 공관위원장도 비방을 좀 자제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좀 입장을 듣겠습니다. 일종의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뭐 공관위 차원에서 정리하면 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언론의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도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자제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86그룹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교차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고 하는 인사들은 정권 교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공관위 입장에서 지난번에 이명백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누구라 중진이라 그래서 배제하고 86그룹이라고 배제하고 이런 방식의 컷오프를 하게 되면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경선을 붙이고 난 다음에 경선에서 판단을 맡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국민참여 공천제를 이번에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그 각각의 기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기준 안에 도덕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책임을 묻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럼 공천 과정에서 걸러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배제하게 되면 당내 파열음 아까도 이제 국민의힘도 얘기하셨지만 파열음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선거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안에서 계속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정권을 뺏긴 책임이 있지 않냐. 그래서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 뭐 노영민 이런 사람들
출마 자격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정권 재창출, 지난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친명계나 비명계에 대해서 뭐 특별한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굳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자면 대선 후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이 역대 대선 후에 선거에 어쨌든 진 사람은 일단 정계를 떠났어요. 그게 6개월이 됐건 2년이 됐건. 그리고 다시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또는 지지자들이 요청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제가 떠난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이 그렇게 했고 노무현이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 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다면 아마도 저는 뭐 정확하게는 제가 뭐 직접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지목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적반하장의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을 좋게 쓰려 그래도 그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수습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피습 후유증 때문에 거의 당무를 직접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차원의 그야말로 뺄셈 정치 수준의 이런 공방은 자제시키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서 최소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적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합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내에서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게 공천 룰에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지금 뭐 당내 파열음이 확 나와가지고 당이 막 정말 흔들거린 정도의 의견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뭐 외곽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또 생각이 다른 그룹들이 계속 의견을 낼 수는 있잖아요. 그 의견을 모아서 공관위가 공식 규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뭐 페널티를 줄 건지 공정하게 그 경선 관리를 할 건지 이건 공관위가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있죠. 문재인 뭐 당시 청와대 참모들한테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당연히 있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전례하고 다르게 이재명 대표가 뭐 정치적 책임을 져서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여러 특수한 상황들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뭐 그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 됐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여론도 상대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묻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지층이 굉장히 강하게 결집해서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까지 와버린 측면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